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봉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원장님 지금 홍콩에서 네. 연일 난리가 났어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홍콩의 노란 우산 시 네. 2014년에 있었던 네. 그때는 상당히 좀 평화적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의 독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고. 그렇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입장으로 보여요. 네. 탈출을 못하게 되면 중국 공안들에게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는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처리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보루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라고 홍콩 시민들이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홍콩 분들을 생각을 할 때는 네. 시류에 적응해서 네. 영국 식민지일 때는 식민지대로 네. 또 중국의 네. 1국이 체제로 갈 때는 또 그대로 네. 그래서 대략 중국 눈치 보면서 네. 적당히 저항도 하지 않고 네. 그렇게 맞춰서 사는 네. 아주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네. 중국 사람들의 이 형태 그렇죠. 네. 그런 거로 봤는데 요즘 홍콩에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네. 이제 자신들의 삶이 다 파괴되고 네. 미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생각했는지 결사적으로 그렇죠. 지금 저항을 하고 있어요. 네.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워낙 많아지니까 중국 정부도 저걸 네. 막 무대뽀로 이렇게 강제 진압을 하거나 또 군인이 투입되거나 사실 홍콩에 중국군이 좀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예. 그걸 갖다가 좀 끓이는 것 같고 범죄 송환도 지금 약간은 유보를 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어떤 게 떴냐면 홍콩 경찰 옷을 입었는데 예. 실제로 그 홍콩 경찰은 옆에 이 어깨 부위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 예. 그 번호를 확인하면 남성 경찰인지 여성 경찰인지 신원을 확인할 수가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여성 번호인데 예. 여성 경찰 번호인데 남자가 그 진압에 들어온 걸 보고 중국 중국 본토에서 경찰이나 군인들이 들어온 거 아니냐 예. 그런 의혹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직접 체류탄을 직접 상대방을 겨냥하고 쏴서 지금 중상을 입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중국 정부가 웬만해서는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적다고 저는 보지만 피를 덜 흘리고 조금 홍콩 시민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페페 주변, 한국 같은 국계 같은 주변에 지금 시위대가 몰려들어서 봉쇄를 하니까 지금 쇠파이프, 벽돌, 무슨 고무 총알, 체류탄, 곤봉 지금 막 이래서 72명이 부상을 입고 2명은 지금 위독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끝을 보겠다고 해서 오래 갈 것 같네요, 굉장히. 네, 어디 장기전으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홍콩 외곽에 지금 군인들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말이 올라오더라고요. 중국 입장에서야 저것들이야 나중에 지금은 홍콩을 강제 진압했을 때 세계 여론을 좀 걱정하겠지만은 그래도 홍콩이 너무 심하게 자기들한테 달라든다 이래 생각을 하면 군대 투입해서 강제 진압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부분 홍콩 시위와 관련돼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국 이체제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허울뿐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거를 이번 홍콩 시위 사태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과의 관계를 일국이체제, 또 대만과의 관계도 일국이체제 이렇게 해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홍콩에 있는 시민들을 중국으로 압송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중국에 반대하는 책을 낸 사람들, 출판인들을 모르게 압송해가지고 5명이나 잡아갔었죠.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연합제라든지 고려연방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일국 이체제를 이 프레임으로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통일은 실질적으로는 딱 먹히기 쉬운 상대방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딱 먹히기 쉬운 관계가 되거든요. 더더구나 이제 지금 우리 그 우파 시민들께서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좌파들은 굉장히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조직력 가지고 지난 촛불 시위도 몇 달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파들은 좌파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조직력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일국이 체제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조직력에 의해서 이게 나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먹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특기가 뭡니까? 말은 굉장히 평화 어쩌고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노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한국에 뭐 이렇게 했다가 이 흥행 실패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랑이라고. 네. 일본의 그 원작이잖아요. 네. 원래 일본은 그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이제 일본의 저항하는 이 데모 세력들을 진압하는 정부 이런 건데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각색을 했는가 하면 남북한 정부가 2024년에 통일을 하기로 합의하고 5년 뒤에 통일한다고 2029년에 그러니까 이제 통일을 반대하는 우파 세력들이 테러리스트가 돼가 거리를 점령하고 막 총을 쏘고 그러니까 정권이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특기대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북이 통일하기로 남북한이 발표를 하고 그래서 5년의 시간을 두고 통일을 하는데 그 사이에 우파 세력들이 막 거리를 점령해서 데모하고 총을 쏘고 테러를 하고 그래서 정권이 그걸 진압하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가 거기까지 나왔는가. 흥행 실패해서 다행입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지금 넷플릭스에 중간까지 보고 중간쯤까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한효주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뭐 다른 거나 뭐 떠나서 어떻게 영화의 주제를 거기까지 가는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도덕성이나 양심이나 이런 게 고민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걸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로 묘사하잖아요. 쏴죽이는. 악의 세력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남일이 아니다. 지금 홍콩의 일이 그죠? 그렇죠. 남의 일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저도 홍콩시를 바라보면서 진짜 그 전체주의라는 거는 진짜 그 본색을 안 드러낼 수가 없는 체제인 거는 분명한 것 왜 같아요. 홍콩이 망할 때 좀 살만한 홍콩 사람들이 다 캐나다로 호주로 떠났는가? 이 답이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홍콩이 지금 생각보다 조그만 도시지만 경제 규모는 굉장히 크거든요. 도시 크기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중국 본토 주민들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계속 홍콩으로 보내서 그 홍콩 원주민들 숫자를 실제 비율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영향력을 원래 원주민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시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도 그 중국 본토 주민들이 많이 가게 되면 홍콩 사람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그 중국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는데 그 지금 보니까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협약을 빨리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게 혹시 그거랑 연결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지금 그 미국과의 경제 전쟁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홍콩이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홍콩에서 하는 거를 보고 네, 사상 통제를 더 강화시키려고 그런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경제 위기가 앞으로 중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온다고 보고 네. 중국의 왕조가 무너지는 게 배가 고프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중국 도시 곳곳에서도 네. 홍콩식의 네. 이제 저항이 막 일어나면 네. 나중에 수습이 불가능하다 보고 초장에 네. 이제 박살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홍콩 일이 참 이 고생하시는 홍콩 국민들이 성공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자, 그 요즘 보니까 잘 나가는 강남 언니 울상 짓는 성형외과 이래가지고 네. 시술 무료 상담 앱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타다 택시 비슷하게 네. 앱을 가지고 이제 네. 성형외과 그 수술에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을 앱에서 상담해고 네. 네. 견적 내주고 네. 그걸 들고 이제 병원한테 연결하고 네. 수수료 뜯고 이런 거죠. 그러겠죠. 저는 예. 어저께 처음으로 이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예, 예. 그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견적을 얼마를 받을지 경쟁을 시킨다고 하네요. 그런 그러니까,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이 광고 그러니까 견적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수수료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광고 병원 쪽에서도 또 광고료도 받을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수익 모델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를 경쟁시키니까 좀 싸게 갈 수 있다. 뭐 예.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소비자는 네. 수수료를 안 내는가요? 그렇죠. 안 내겠죠. 병원한테서 이제 주로 받는 쪽으로. 네. 자, 그래서 성형 시장이 포화되어서 이제 성형외과도 경쟁이 심한데 네. 이제 이 의료계 이 앱이 등장해서 네. 이제 이런 성형 같은 데부터 시작이 되면 네. 나중에는 이제 수술도 흔히 자주 하는 수술은 또 전부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되면 건강 어떡합니까? 보험이 되는 수술은 그렇게 되기 힘들 거예요. 보험되는 거는 그렇게 하기 가격이 어렵겠죠. 보험 안 정가로 되는 책정돼 예, 있으니까. 부분은 대수는 예. 이렇게 할 수 예,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의협에서는 이게 환자 유인이다,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예, 예. 주장을 하는 모양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강남 경찰서도 이 강남은이라는 앱 운영자들을 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네. 이 지금 성형외과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같은 날 또 기사가 나왔어요. 온라인서 네. 변호사 고객 사이를 연결해주는 네. 업체가 네. 이 법조판 타다 택시다. 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또 변호사회가 의사회처럼 네. 수수료 받는 거는 위법이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 중개 업체 중에 이런 걸 또 해주는 업체가 있대. 커몽이라고. 네. 그걸 고발했다는 거예요. 네. 업체는 변호사한테 수수료 안 받는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공유 경제냐. 네. 그래서 이제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으로 네. 공유 경제 논란이 번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아는 것 중에 이제 이런 앱이 법무통이라고 하는 앱이 유명하거든요. 법무사들 네.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뭐 그 등기할 때 법무사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무사 비용을 실제로 그 보통의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은행 지정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이제 법무사 비용을 더 저렴하게 하려면 법무통이라는 앱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게 대부분 상식화되어 있더라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거와 같은 이 공유 경제는 아니고 이 변호사 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법무통의 같은 개념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재인이 네. 핀란드 가는데 네. 핀란드가 뭐 혁신 경제 뭐 이랬었지 않습니까? 네. 그 데리고 간 사람을 보니 배달의 민족 네. 그 대표라는 사람 그렇죠. 예. 타다 이재용이 네. 딱 이런 거 데려갔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혁신도 아니고 공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게 무슨 혁신이고 공유입니까? 전혀 아니죠. 사실은 이 어떤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서 중간에 네. 뭐 연결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자, 네이버가 부동산 하면서 기존의 부동산들이 거의 초전 박살이 나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상 네이버로 이렇게 예속되고 네. 그래서 한 사회가 과도하게 이건 뭐 기술 발전이라고도 이게 무슨 기술입니까? 그냥 아이디어 앱이요? 차이죠. 아이디어 차이. 그냥 전화 같은 수단이죠. 네. 옛날에는 네. 뭐 콜 전화 같은 부분이 네. 택시가 이제 앱이 되고 네. 그럼 앱이 그게 무슨 혁신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전혀 단순한 네. 초보적인 네.
연결 장치에 불과한데 이거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뭔 타다 택시가 혁신이라 그러고 모빌리티라 그러고 타다는 황 소장님께서 그 모델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셔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건 공유 경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지 저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게 공유 경제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황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공유 경제가 아니고 법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난친 거지 뭐 이게 혁신이고 어떻게 공유 경제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 그 이야기 말씀을 듣고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시킬 때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그 배달 앱을 네. 가요. 그 편리하죠. 네. 왜냐하면 동네에 뭐가 있는지를 일일이 네. 뭐 네. 이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전단지나 뭐 자석 같은 거 붙어놓은 거 안 보고 네. 그걸 할 수 있어서.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중간에서 뜯어먹으니까 수수료를 전체 처음에는 그것이 편리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수수료를 또 음식점들이 네. 안 나가던 수수료를 줘야 되고 네. 처음에 차라리 자기가 배달하는 사람을 두고 할 때보다 이 배달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지출이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또 광고도 아웃소싱 내라고 같죠. 그런다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음식의 질이 나빠지거나 네. 가격이 올라가고 네. 가격이 올라가는 네, 그래서 또 옛날에 음식점마다 배달하는 사람을 둘 때는 차라리 창출이나 일자리가. 되지 일자리. 네. 근데 이게 배달업으로 모으면 아무래도 이 일자리도 줄어들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약간의 편리 때문에 네. 소비자는 비용이 올라가고 옛날에 배달 비용은 주인이 부담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배달 비용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추가되대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배달 비용이 처음에는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따로 가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서 이게 이런 편리한 게 있었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비용을 부담이 늘어난 걸 감수해야 되는 그렇겠죠. 일이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됐죠. 벌써. 그래서 모든 일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편리를 가장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요즘 보면 전자상거래 같은 것도 그래요. 네. 소비자가 시장에 와서 직접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뭐 가야 되고 불편하고 네. 이래서 이제 TV에 네. 뭐 홈쇼핑이니 또 뭐 모바일 폰에 네. 전자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품질의 기대차가 그렇죠. 사고 나서 보면 쏘갔다 싶은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까지도 지나치게 그 중간에 모든 소매상들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가격이 싼 게 아니거든요. 결국 또 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통 과정을 다 파괴해버리는 부분이 마치 미래의 새로운 사회 구조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그 구조 속에서 나중에 이제 자신도 피를 보게 된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서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은 특정한 핵심 기술에서만 발전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상을 전부 이렇게 기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게 옳은가 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 인터넷 전자 상거래가 점점 늘어나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가 점점 매출이 줄고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저는 말을 하기가 지금 저는 곤란한데 타다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로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택시지 뭐 그게 별거 타다라고 다른 게 있습니까? 근데 택시 영업을 그렇게 타다가 그렇게 다른 끼어들면서 그 개인 택시 그 권리금이 한 3, 4천만 원이 빠져버리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우버 택시 때문에 네. 택시 기사들이 다 죽어난다고 야단이거든요. 근데 우버가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 내가 내 차를 쉬고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누군가가 잠깐 뭐 예를 들어서 진짜는 무인 자동차가 돼서 누르면 차가 가서 움직여서 남을 태우고 다니다가 내가 필요하면 오고 이게 공유지.
우버 택시 하는 사람 보면 차 한 개 갖고 예. 자가용 영업하는 사람들이요. 다 미국도. 그렇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미국 같은 경우는 택시가 불편했잖아요. 미국 택시가. 그러니까 우버가 성장할 만한 토양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택시 잡기도 쉽지가 않았을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택시가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랑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버 택시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큰 편리를 줄 수 있을지 그거는 저도 장담 못하는 게 아니라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Airbnb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지금 처음에는 외국에 갔어. 옛날에는 호텔에 갔는데 네. 뭐 또 좀 떨어지는 사람은 게스트하우스로 가고. 네. 근데 요즘은 뭐 남의 집을 빌려서 간다고 하죠. 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몰카를 달아놓지를 안 하나. 네. 또 집주인이 거기에 온 손님을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그럼 Airbnb에 지금 폐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분이 그런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중간에서 앱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대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 전체적으로 사회 효용이 긍정이 많겠냐, 이 부정이 많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변호사나 의사들까지 이런 앱에 지금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형외과 입장뿐만이 아니라 예. 그 앱이 꼭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있잖아요. 가격 경쟁을 통해서 좀 더 그 저가로 수술을 할 수 있다면 또 변호도 좀 더 저가로 좋은 변호사가 셀렉션이 돼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를 이 앱이라는 사람 쪽에 기울어지면 나중에 그게 또 다른 부작용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배달의 문제를 봤을 때 좋은 점만 보였지요. 그렇죠. 저렇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또 가게는 또 품질이나 양을 죽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맞습니다. 플랫폼을 장악하면 플랫폼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선의의 천사처럼 하죠. 안철수가 처음에 백신 만들었을 때 무료로 배포했다고 자랑했는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다 돈 주고 싸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사가 다 미끼와 거기에 장악이 됐을 때 실체는 다른 건데 저는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가 자신들의 이 자체적으로 이런 앱이 등장하기 전에 그런 걸 구축해서 소비자들이 좀 선택하도록 차라리 그렇게 해버리는 게 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따로 비용 지불이 안 되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죠. 협회가 존재하는 필요는 이제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어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마디로 상업적인 게 아니라 비상업적인 공공적인 행태의 이 정보 제공 사이트를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소비자가 자기 위치, 희망 가격을 이렇게 하면 연결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의사협회에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돈 매덕 들지도 않는데 한국에서 돈 많은 의사들이 이것도 못 해갖고 저 앱한테 끌려다니가 되겠습니까? 내 변호사들도 저거 좀 머리가 안 돌아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그 변호사 전자장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사실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인데 저게 지나치게 낮게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일단 따놓고 문제가 돼서 소비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성형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적정 가격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자, 그리고 저 이제 동물병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요즘 신문에 보면 반려견이 탈장 수술하는데 300만 원, 사람은 10만 원이래요. 보험하면. 동물은 보험이 안 되잖아요. 일부 뭐 저기 뭐 동물병원 같은 데서 뭐 5만 원, 10만 원 내라 하면 10%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미리 이제 5만 원, 10만 원 내서 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동물이 늙으면 막 이런 병원 갈 일이 생기면 버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뭐 저도 옛날에 강아지를 키울 때 보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막 하루에 50만 원씩 막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참 표준 진료비도 없고 부르는 게 값이고 그다음에 사람은
물어보잖아요. 니 좀 낫나? 예. 근데 개나 이런 동물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주인이 보고 그 수의사가 보고 주인이 동물을 사랑하는 강도가 높을수록 막 그냥 과도한 치료비 이런 걸 이런 거. 권하는 것처럼 의심도 네. 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은 지켜보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막 버려버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미 이제 실손보험이 네. 그 저기 뭐냐 동물 실손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실손보험 가입자가 너무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탈장 수술 자체로 수가가 동물 탈장 수술 수가가 더 비싸요. 보험 안 된다고 둘 다 보험이 사람에 대한 탈장 수술 했을 때 또 그 강아지 탈장 수술 했을 때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했을 때 수가 자체가 보험 처리를 둘 다 안 안 했을 했을 때도 때도 더 동물이 사람이 더 싸고 동물이 더 비쌉니다. 그렇죠. 모든 검사 피 검사도 그 보험 처리 안 했을 때도 피 검사도 동물 피 검사가 훨씬 더 비싸요. 엑스레이도 그렇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의료 수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낮게 적정 수가가 아니라 더 낮은 수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의사들도 자기 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수의사 협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예.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 농축수산식품 이런 거 관련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네. 공공적인 목적으로도 예. 옛날에 운영을 했고 예. 또 개인적으로도 운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는 난을 배달하려면 10만 원, 15만 원이에요. 예. 20만 원도 있고 네. 최하가 10만 원이에요. 예. 근데 난값이 얼마인가 봐보니까 촉별로 한 4, 5천 원 예.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화분하고 화분값. 하면 한 15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농림부 이런 쪽에 관계했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하는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한 3만 원 안으로 난을 배달비까지 다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 재배 농가하고 해서 그렇게 좀 해서 하면 서로가 좋은 거 아니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난 꽃 배달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안 준다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란다에 막 이렇게 과초가 잘 죽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파트에서는 꽃을 키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베란다 원해라고 딱 세팅을 해서 회비로 월 뭐 만 원이나 2만 원을 내면 갖다 주고 계절마다 그리고 관리해주고 돌면서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했는가 하면 이 동물 반려견을 이제 처음에 입양을 할 때 그냥 매월 1, 2만 원씩만 내면 이제 의사들이 계속 초창기부터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이 시스템을 이게 보니까 이해관계자들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분 원래 그거는 좋은 아이.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언제 했는가 하면 20한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인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참 이해관계자들이 많던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그 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게 일부러 가격을 책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백만 원. 그래서 함부로 못 이렇게 버리게. 못 버리게 하고 또 시험을 공부를 해가 구청 같은 데 가서 시험을 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이제 하면 이제 교육을 시켜요. 동물을 키운다는데 얼마가 든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과해서 귀찮고 힘든 일도 생길 수 있고 계속 몇십 년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키우겠느냐 하면 이제 발급증을 줘서 그래서 이제 공물을 구하고 그러고는 의무적으로 또 보건소 같은 데서 이게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건 도입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동물이나 이런 부분이 참 한국의 이제 수준이 사실은 이런 동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무지해요. 이 한국 사회의 변화 발전을 자랑하면서 동물을 대하는 수준이 굉장히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수의사 협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장사 머지않아서 제가 볼 때는 기업형 수의사 예.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한 구에 병원 한두 개 해서 계약 맺어서 이렇게 해버리면서 싹 썰어버리는 곧 될 거라고 봐요. 내가 볼 때 기업형. 그러면 결국 지금 동네 이 동물병원들은 다 문을 닫을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좀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뭐 당장 돈 벌어 먹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수의사협회 관계자분 계시면 꼭 이 부분은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더 경제가 발전하고 더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도 나중에는 선진국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버려지는 유기견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한 게 너무 그 생명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 충격받은 게 수원의 어떤 대학에 네. 까미라고 부르는 까만 유기견을 이제 동네 돌아다니니까 학교에 애들 몇 명이 걷어서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먹이를 주고 돌봐서 학교 개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은 하기 싫어도 이에 개 보러 온다는 학생도 많을 정도로 인기가 있고 그랬는데 한두 명 개 싫어하는 사람이 학교에 진정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가 이 개를 어떻게 할 건지를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아낸 거예요. 이제 학교에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용역하는 사람들이 청소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줘버리가 그 개를 철장에 잡아가가지고 그 도살장에 가서 죽여가. 벌써 애들이 누구 소리를 듣고 이제 찾아가니까 벌써 사람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요즘같이 먹을 게 많은데 그 사람 개를 굳이 잡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마초고 털딱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왜 개를 굳이 그렇게 살아간 개를 잡아서 먹어야 되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실손보험이 확실하게 생겨야 되고 또 수의사 협회에서 이게 표준 진료비도 만들고 왜 그런 걸 해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동물병원에 가는 거를 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빨리 이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참 우리 사회가 전체적인 시스템도 사회 발전 수준에 맞게 가야 되는데 좀 이런 한 구석들에 지금 생기는 꼬라지를 보면 이게 굉장히 후진적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씩 이런 부분들도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